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춥고 어두운 밤,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실종되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차량이 발견되었을 때 경찰은 이미 그녀가 끔찍하게 살해당했을 것이라 직감했죠. 남편을 포함해 총 3명의 남자가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진정한 난관은 범인이 누구인지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키라 스티거는 1982년 11월 11일 일리노이주의 데스플레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재혼 가정의 5남매 중 넷째로 자란 키라는 특히 여동생 캐리와 외모가 아주 닮았었죠.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어딜 가든 늘 함께여서 마치 쌍둥이 같아 보였습니다. 키라는 활발한 성격에 눈부신 외모를 가졌고 패션 감각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여동생 캐리의 눈에 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키라와 캐리는 와우사우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키라는 세인트폴 출신의 제프리 트레비노, 일명 제프를 만나게 됩니다. 제프는 키라보다 9살 연상인 건설 노동자로 당시 와우사우 지역의 한 병원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제프는 아주 부드럽고 다정했으며 키라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제프가 일을 마치고 고향인 세인트폴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키라는 그와 함께 가기로 결심합니다. 2010년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부는 세인트폴 동부에 있는 작은 집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제프는 직업 특성상 타지로 출장을 가는 일이 종종 있었고 키라는 아쿠아리움과 미국 최대 규모의 실내 놀이공원까지 갖춘 초대형 쇼핑몰 몰 오브 아메리카의 한 의류 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키라와 제프는 수입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집 지하실의 절반을 침실로 개조한 뒤 제프의 절친한 친구인 매트에게 세를 내주었죠. 2013년 2월 21일 목요일 저녁, 제프와 키라는 키라가 퇴근한 후 쇼핑몰 안에 한 레스토랑에서 만나 함께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밖에는 굵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레스토랑 안은 아주 따뜻했습니다. 부부는 양고기 미트볼과 초밥을 먹었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볼링을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거실에서 잠시 TV를 보았습니다. 바깥에는 눈이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다음날 키라가 조금이라도 더 편히 잘 수 있도록 배려한 제프는 밖으로 나가 키라의 차에 미리 기름을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다음 날인 금요일 오후 2시경, 키라의 직장 동료가 제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키라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키라는 매사에 책임감이 강했고 지각 한 번 한 적이 없는 성실한 직원이었으니까요. 당일 날씨가 워낙 악천후였고 도로까지 미끄러워져 교통사고가 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제프 역시 평소 키라의 운전 실력이 서툴러 후진 주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는 즉시 지하에 사는 매트와 함께 키라를 찾아 나섰습니다. 키라의 하얀색 쉐보레 승용차는 쇼핑몰의 지정 주차구역에 없었고 그곳 어디에서도 키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프는 키라가 가끔 밖에서 외박을 하기도 했으니 괜찮을 거라며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되도록 제프와 매트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샅샅이 뒤져보았음에도 키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루가 더 지난 일요일 오후 2시 30분경 제프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제프는 경찰에게 자신이 키라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2월 22일 오전 8시 30분경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자신은 눈을 치우고 있었고 키라가 차를 몰고 출근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다며 그 이후로는 아내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죠. 조사 과정에서 제프는 최근 몇 달간 부부관계가 조금 껄끄러웠기 때문에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결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몹시 노력 중이었고 목요일에 쇼핑몰에서 함께 저녁을 먹은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프는 자신이 키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둘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프의 말에 따르더라도 키라는 이미 이틀 넘게 실종 상태였습니다. 세인트폴은 결코 좁은 동네가 아니었고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을 수는 없었죠. 경찰은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끔찍할 수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키라가 사는 지역 인근에서 3건의 유사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브리티니 클라디가 실종된 후 차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안나 허드는 키라와 제프의 집에서 아주 가까운 메이플우드의 한 공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데니얼 젤리넥 역시 세인트폴 북쪽 외곽에서 실종돼 한창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 3명의 실종자 모두 젊은 여성이었기에 어쩌면 키라의 실종과 연관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을 의미했죠. 당일 오후 수많은 언론과 1인 미디어가 키라의 실종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인트폴에 연쇄살인마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며 많은 젊은 여성들이 밤에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한편 제프는 조사 도중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키라가 실종되기 약 한 달 전쯤 그녀의 차가 누군가에 의해 파손된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키라를 표적으로 삼았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죠. 이 단서는 제프가 직접 제공한 것이었지만 경찰은 오히려 제프와 세입자 매트를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제프는 1974년 1월 27일 아칸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공군에서 복무한 뒤 제대해 평범한 건설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제프와 키라는 하이만이라는 이름의 반려견을 입양해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프가 정이 많고 아주 선량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죠. 제프는 키라를 만나기 전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고 전처와의 사이에서 딸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전처를 찾아가 조사해 본 결과 그녀는 제프가 아무리 화가 나서 부부싸움을 할 때조차 단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전날 밤 키라의 행적과 제프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쇼핑몰을 비롯해 확보할 수 있는 모든 CCTV 영상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제프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1일 밤 9시가 넘어 쇼핑몰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고 새벽 2시쯤 주유소에 들러 차에 기름을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21분 도로 CCTV에도 키라의 차가 달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프가 진술한 모든 타임라인이 영상으로 증명되었고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실 세입자 매트였습니다. 매트와 제프는 서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함께 즐기던 전후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아주 각별했죠. 매트는 그날 밤 제프와 키라가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는 것을 확실히 목격했고 자신은 곧장 지하실로 내려가 게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 어떠한 이상한 낌새도 채지 못했으며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할 때 제프와 키라 부부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제프와 함께 밖으로 나가 키라를 찾으러 다녔는데 당시 제프가 몹시 초조해하는 것을 보며 제프가 키라를 정말 사랑한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제외한다면 제프와 매트가 키라를 마지막으로 본 두 사람일 것이라 짐작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두 사람 모두 실종 사건과 뚜렷한 연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은 키라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수사 방향을 잡게 됩니다. 바로 키라가 다른 남자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프와 매트가 키라의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들이라면 이 남자는 키라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라이언으로 한 의류 브랜드의 지역 매니저이자 키라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라이언은 유머 감각이 뛰어났고 키라와 마찬가지로 열렬한 아이스하키 팬이었죠. 두 사람은 이미 단순한 직장 상사와 직원의 선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라이언을 찾았을 때 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경찰은 라이언의 자택까지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죠. 2월 26일 화요일 저녁, 수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마침내 쇼핑몰 주차장에서 키라의 차량을 발견한 것입니다. 분명 경찰이 사건 초기 가장 먼저 샅샅이 뒤졌던 곳이었는데 당시에는 흔적도 없던 차가 호련히 나타난 것입니다. 주차 위반 딱지를 통해 역추적해보니 차가 그곳에 방치된 지는 이미 하루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키라의 차량에서 묘한 모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후진 주차를 전혀 하지 못하는 키라의 차가 완벽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차가 세워진 곳은 키라의 평소 지정 주차 구역이 아니었으며 원래 자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차량 근처에서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트렁크 바닥 매트가 발견되었는데 형태로 보아 키라의 차량에서 빼낸 것이 확실했습니다. 트렁크 안에서도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키라가 이미 끔찍한 일을 당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죠. 이어서 경찰은 차량 내부를 정밀 수색했습니다. 조수석 위에는 아직 서명하지 않은 빈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고 뒷좌석에는 키라의 옷가지와 지갑이 남아 있었지만 키라의 휴대전화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이혼 합의서를 볼 때 키라는 이미 이혼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는 제프와 키라의 부부관계가 제프의 주장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파탄나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종적을 감췄던 내연남 라이언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콜로라도주로 스키 휴가를 떠나 있었던 겁니다. 라이언은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키라가 실종된 시간대에 자신이 리조트 내에서 결제했던 영수증들을 철저한 알리바이로 제출했습니다. 그는 키라와 혼의 관계였음을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키라가 남편과 직접 이혼 수속을 밟고 있다고 말했기에 자신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이미 끝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곧 라이언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확인되었고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같은 날 늦은 오후 키라의 부모님인 제이와 시마 그리고 여동생 캐리가 세인트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을 통해 키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동생 캐리가 들려준 한 가지 묘한 디테일이 경찰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키라의 차량이 발견되기 전 캐리는 제프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의 상황을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도중 제프가 키라를 사랑해 라고 말할 때 무의식적으로 과거형 동사인 사랑했다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제프는 실수를 깨닫고 즉시 말을 정정했지만 캐리는 그 미세한 차이를 분명히 캐치했습니다. 캐리는 바로 그 순간 직감적으로 언니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프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의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작태 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제프는 자신이 집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규정상 절대 허락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철저한 수색이 시작되고 경찰은 안방 침실 구석에서 지름 약 6mm 크기의 핏방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매트리스 한쪽 모서리는 기형적으로 비틀려 있었고 그 위에도 미세한 핏자국들이 무수히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카펫에는 무거운 가구가 짓누르며 이동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침실의 가구를 황급히 치웠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루미놀 반응 테스트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참혹함 그 자체였죠. 침실 전체가 온통 핏자국으로 도배되어 있었던 겁니다. 명백히 이곳에서 소름 끼치는 사건이 벌어졌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침실 바닥에 카펫을 걷어내자 바닥에는 사람의 몸통 형태를 띤 거대한 혈흔 윤곽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약 7시간 동안 이어진 지독한 수색 결과 안방뿐만 아니라 거실, 주방, 심지어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 이르기까지 다량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닌 잔혹한 살인사건임을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키라를 찾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들이 찾아야 할 대상은 살아 숨쉬는 키라가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키라의 시신이 되었습니다. 2월 26일 키라가 실종된 지 5일째 되던 날 제프리 트레비도는 아내 키라 스티거를 살해한 혐의로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제프는 취조실에 끌려오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차갑게 묵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마주한 제프의 태도는 이전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아내를 찾지 못해 초조하게 발을 구르던 안타까운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경찰이 제프의 신체를 샅샅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손에 난 2개의 뚜렷한 상처를 발견했지만 제프는 그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일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프의 입에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범인이라는 것은 확실했지만 이를 법정에서 완벽하게 증명해 그를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한 일이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사건 당일 밤 지하실에 머물렀던 매트가 범행에 가담했거나 사실을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위층에서 살인이 벌어지고 제프가 피 묻은 가구를 이리저리 옮겼다면 분명 엄청난 굉음이 울렸을 텐데 매트가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건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았으니까요. 경찰은 매트를 다시 불러들여 강도 높게 압박했습니다. 수사관은 매트에게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되는 것보다 깨끗하게 증인이 되는 편이 당신 신상에 훨씬 좋을 것이라며 회유했지만 매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매트는 억울함에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래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드는 체질이라며 과거에 아버지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온 집안 식구들이 패닉에 빠져 난리가 났을 때조차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세상 모르고 잤던 일화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수차례 거듭하여 자신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든 자신과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매트의 몸도 샅샅이 검사했지만 어떠한 긁힌 자국이나 상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가했음에도 그의 억울해하는 반응은 가식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집의 도면을 다시 한번 꼼꼼히 뜯어본 결과 매트가 머물던 지하실은 참극이 벌어진 안방 바로 아래층이 맞긴 했지만 그의 방은 전체 지하실 면적의 절반만 차지하고 있었고 혈흔이 가장 집중된 안방의 구역과는 정반대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말로 매트가 깊이 잠들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잠정적으로 매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키라의 시신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시신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끌어낸 판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재판에서 패소할 위험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언론을 통해 사건의 세부 묘사를 대중하게 공개하며 사건을 목격했거나 결정적 단서를 준 시민들의 제보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수많은 인쇄물을 배포해 실종 전단지를 곳곳에 붙였고 키라의 집 반경 150km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대대적으로 넓혔습니다. 차가운 물속을 들여다볼 수중 카메라와 채취 탐지경까지 총동원되었지만 꽁꽁 얼어붙고 눈으로 뒤덮인 매서운 겨울의 환경은 시신을 완벽하게 은닉하기에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었기에 수색은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찰은 혹시 놓친 단서가 없는지 확보한 CCTV 영상을 수없이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프가 주유소에서 아내의 차에 기름을 넣던 영상에서 치명적인 모순을 찾아냅니다. 제프의 초기 진술에 따르면 그는 키라가 출근할 때 편하라고 기름을 채워준 것이었고 그렇다면 주유를 마친 뒤 당연히 집이 있는 방향으로 차를 몰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제프는 주유소를 나서며 집으로 가는 방향과 정반대인 방향으로 자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경찰은 제프가 밤늦게 주유소에 간 진짜 목적이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키라의 시신을 유기할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였다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주변 도로의 다른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진 끝에 2월 22일 오전 쇼핑몰 인근 도로에서 키라의 차가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같은 시간 제프가 택시를 타고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도 확보했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진 않았지만 그가 입고 있던 옷과 특유의 하얀색 신발을 볼 때 영상 속 남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제프였습니다. 3월 16일 한 목격자가 결정적인 제보를 해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2명의 사람이 켈로 호수 건너편에서 무언가 무거운 짐을 낑낑대며 옮기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단하게 얼어붙은 호수는 시신을 차갑게 감추기에 더없이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병력을 투입해 켈로 호수에 대한 전면 수색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호수 정중앙에서 성인의 시신을 거뜬히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랗게 뚫려있는 수상한 얼음 낚시 구멍을 발견합니다. 2명의 전문 잠수부가 그 구멍을 통해 얼음물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바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모여든 수많은 시민 자원봉사자들도 켈로 호수 주변을 돌며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키라의 할아버지 역시 그 자원봉사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손녀를 찾기 위해 먼 뉴올리언스에서 세인트폴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할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키라의 할아버지가 호수 주변에서 버려진 월마트 쇼핑백 하나를 발견해냅니다.
그 안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은 여성의 속옷과 백인닛이 들어있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그 피는 키라의 것으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범행 장소에 퍼즐을 맞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상황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찾아낸 쇼핑백 외에는 그 호수 어디에도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도록 경찰은 키라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했고 수사 진척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경찰은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만약 제프에 대한 살인 지목을 여기서 포기한다면 그는 유유히 빠져나가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신이라는 가장 확실한 스모킹건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재판에 넘겼다가 유죄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훗날 얼음이 녹아 키라의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가로막혀 제프를 두 번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없었고 살인마는 평생 법의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2013년 5월 8일 키라가 감쪽같이 사라진 지 어느덧 2달이 훌쩍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차갑던 겨울이 물러가고 봄 기온이 스며들며 꽁꽁 얼었던 호수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박 수리 작업을 하던 한 노동자가 수면 위로 떠오른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놀랍게도 켈로 호수에서 자그마치 500km나 떨어진 미시시피강 하류였습니다. 법의학자는 턱관절의 치과 기록을 정밀대조해 그 시신이 키라 스티거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건의 돌파구가 마침내 뚫린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애타게 찾던 사건의 핵심 열쇠, 피해자의 시신이 드디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키라의 시신이 켈로 호수 깊은 곳에 유기되었다가 강물의 흐름을 타고 그 먼 하류까지 기나긴 시간을 떠내려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닥쳤습니다. 시신이 무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탓에 훼손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했던 것입니다. 법의학자가 유관과 부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오직 키라의 집게손가락 뼈가 뚝 부러져 있다는 것, 그리고 입술과 이마 부위에 무언가에 깊게 패인 상처가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사인과 사망 시간은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시관은 백앤닛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그녀가 베개에 짓눌러 질식사했을 것이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프를 살인범으로 단죄할 마지막 핵심 퍼즐인 사망 시간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뜻밖의 곳에서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제프는 공식 용의자가 되기 전 경찰과의 초기 면담에서 사건 전날 키라와 함께 저녁을 먹었으며 그날의 메뉴가 양고기 미트볼과 초밥이었다고 뚜렷하게 진술한 바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부부가 식사를 했던 쇼핑몰의 레스토랑을 찾아가 주방 요리사에게 그날 밤 부부에게 내어주었던 것과 똑같은 식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리사는 그대로 음식을 재현해냈고 경찰은 이를 지체 없이 법의학자에게 넘겼습니다. 법의학자는 미트볼을 세밀하게 분석하던 중 고기 반죽 사이에 아주 잘게 갈려진 피스타치오 가루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피스타치오는 일반적인 고기 요리에 흔히 쓰이는 식재료가 아닐 뿐더러 입자가 매우 미세해 체내에 들어가면 아주 빠르게 소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망 시간을 역추적하는 데 있어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열쇠였습니다. 놀랍게도 부검 결과 키라의 위장 속에 남아있던 미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에서 그 피스타치오 입자가 고스란히 검출된 것입니다. 이는 키라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은 직후 채 음식물이 소화가 되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다는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2월 22일 오전 8시 30분 아내가 차를 몰고 출근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지켜봤다던 제프의 진술은 완벽하게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만약 키라가 다음날 아침 8시가 넘도록 살아있었다면 위장 속의 피스타치오 입자는 이미 오래전에 소화돼 흔적조차 남지 않았어야 했으니까요. 제프의 알리바이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철벽 같은 증거 앞에 끝까지 입을 다물던 제프는 결국 자신이 키라를 살해했음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밤 제프는 키라가 누군가와 몰래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도대체 누구와 연락을 하는지 확인하려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키라의 집게손가락 뼈를 꺾어 부러뜨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문자의 상대가 아내의 내연남이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이성을 잃고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제프는 자신의 끔찍한 행위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습니다. 2013년 9월 16일 제프리 트레비노에 대한 재판이 세인트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오랜 숙고 끝에 만장일치로 제프의 2급 살인죄를 유죄로 판결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7년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제프는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뒤 2031년이 되어서야 가석방을 신청할 최소한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전역에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초기에는 세인트폴 지역의 젊은 여성만을 잔혹하게 노리는 연쇄살인마가 등장했다는 극심한 공포감 때문이었지만 밝혀진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원에서 발견된 안나는 그녀의 남자친구인 앤서니의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고 차 안에서 발견된 브리티니는 그녀를 병적으로 쫓아다니던 알베르토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데니얼은 남자친구인 아론이 건넨 금지 약물을 과다 복용해 억울하게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던 미지의 연쇄살인마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키라의 비극과 마찬가지로 앞선 3건의 실종 사건 모두 범인은 피해자들의 곁에 머물던 가장 가깝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법정 밖으로 나선 키라의 아버지 제이는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소중한 딸은 영원히 제 곁으로 돌아올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이곳에서 정의만큼은 확실히 실현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